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일본 고베 총영사를 지냈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함께 그 내용,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그 방일의 성격부터 좀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현안이 돌출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뭐 방문이라기보다는 답방, 셔틀 외교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셔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 셔틀 외교라는 것은 정상 간에 만나가지고 신뢰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성공했다. 특히 이제 그 다카치 총리께서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하고 호텔까지 찾아가서 호텔까지 찾아오고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 온몸을 던져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네. 분위기는 아주 하기 위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조세희 탄광 희생자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근데 일단 조세희 탄광이 어떤 것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바다 곁에 있는 그러니까 해저 탄광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간 건데 바다 쪽에서 이제 그 위에 있던 그 관이 터져 가지고 밑에 수몰이 된 겁니다. 네. 근무하던 사람들. 그래서 한 185명 조선인 일본이 다 사망을 했거든요. 그게 1942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몰된 그 피해자들을 유골이라도 건져내야 되는데 그동안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일본 시민단체에서 그걸 해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인도 한 40여 명 정도 사망을 했고 해서 이것은 역시 한국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분들이 거기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적어도 DNA를 감정한 다음에 그 유골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 지금의 취지입니다. 아니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본의 시민단체는 독자적으로 유골을 수습을 하는데 왜 일본 정부를 안 나서요? 근데 네, 일본 정부는 이제 정말 그것은 좀 아쉬운 일인데 예. 이것을 만약에 일본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강제징용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드러나게 되면 불리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손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자료도 잘 공개를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수습된 유골에 한정해서 DNA 감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도 수습이 안 된 유골이 있잖아요. 예. 그 수습을 그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포함이 이제 된 겁니다. 발굴된 게 거의 한두 구밖에 안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앞으로는 발굴해 나가면서 예. 동시에 DNA 감정도 하고 예. 그래서 유족들에게 건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그러면 지금 공동 발굴까지는 좀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공동 조사하는 것을 사실 근데 공동 발굴이 아니라 그냥 일본 정부가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일본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로 간에 조사를 시작한 것은 합의가 된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씩 한일 양국 공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좋은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뭐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솔직히 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친교 행사로 이제 오늘 호류지를 같이 방문한다. 네. 호류지가 뭐예요? 호류지는 이제 법융사라고 쓰는데요. 아 법융사. 네. 아, 그게 일본식 발음 호류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융성한 절. 그러니까 불법이 아주 앞으로도 크게 융성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이 옛날에 지어졌는데.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름입니다. 예,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류지 안에는 그게 나라 시대에 있는 거니까 한 1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게 한 5세기, 6세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백제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승려 담증이 그린 금당벽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그 기억나요. 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오늘 가십니다. 이제 그 동충상에 가시는데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백제 고구려 순결이 흔적이 깃든 것이거든요. 거기를 양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그래요? 네. 친교 행사로는 딱이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이제 그래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예. 사실 나라는 그 어떤 백제의 선물 같은 거고 사실 나라라는 것이 한국말에서 나간 겁니다. 나라, 우리나라 할 때 나라. 그때는 원래 그 뜻이에요? 예,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국가가 6세기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어원이 그냥 그거예요. 예, 그 우리말이네 그냥.
그렇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론 썰입니다만은. 학설 중에 하나.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럼 나라에 가면은 백제 흔적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맞습니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제의 선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나라 시대가 7세기, 8세기인데 백제가 멸망할 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이 대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던 야마토국이나 일본 고대 국가가 있는데 네. 그 고대 국가가 불교라든지 문화 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주 그 번성하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백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나라연을 방문한 게 오히려 잘된 선택이네요. 잘된 선택이죠. 이제 의미도 있는 게 음. 그게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건데 음. 경주하고 나라는 성격도 비슷하고 또 자매 도시예요. 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또 그 굉장히 개최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나고 자란 곳이고 지역구도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나라에서 외국 정상을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카이치 총리도 굉장히 기쁘죠. 자기 지역구고 처음으로 첫 외국 정상이 오셔가지고 더구나 이 고대 때부터 이어져온 한일의 문화교류의 상징 같은 이 나라가 부각된 것. 그건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정적인 아니, 메리트죠.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 이거 다 한 번에서 넘어간 그렇죠. 거야. 뭐 거의 7세기, 8세기 때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아주 잘된 선택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은 그 많은 전문가들이 궁금해했고 유에서 봤던 게 지금 중일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네. 이런 상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 갔다가 일본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을 좀 이제 포인트로 짚었었는데 그렇게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일본 가서 내내왔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균형을 잘 잡았다고 봐요. 이제 예. 실용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균형인데 균형이라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렸는데 또다시 이제 일본을 먼저 간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번에 그 일본을 방문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일 안보 협력도 이야기했지만 한중일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균형을 잘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게 이 한중 정상회담 일본 언론에서 시시각각으로 보도가 됩니다. 온갖 그 동영상에다 뉴스가 그냥 그 난무하는 정도예요. 그렇게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중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그대로 중국 정부는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이 균형외교, 실용외교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아주 어떤 중간 지점을 잘 그 포인트를 잡았고 언어라든지 이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단어 선택을 잘해요. 단어 선택을 잘해요. 예, 그건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에 가기 전에 CPTPP라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맞습니다. 가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요? 저는 거기 논의가 됐는데 이전부터 논의를 해오다가 그게 잘 안 맞아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CPTPP를 하게 되면 이게 95% 농산물, 수산물 다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12개 나라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축산물, 소고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농산물 들어옵니다. 일본에서는 수산물 들어옵니다. 지금 일본으로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는다는 세계에서 단 2개 나라예요. 한국하고 중국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CPTPP를 이야기하는데 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쌍방 간에 한일 간에 이 문제가 조정이 안 됐고 결국은 실무 협의 불타나오더라고요. 과정에서는 나왔는데 예.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서 빼버렸다. 예, 결국은 거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네. 그럼 갈 길이 좀 머네요. 그런 점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일본 지금 그 국내 정세인데 지금 그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방일 일정 끝나자마자 다카이치 총리가 중요한 해산 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의 저는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퍼센티지로 본다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연립여당으로 만든 게 이제 일본 유신에도 들어와 있는데 가계 협력입니다. 내각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일본 유신의 요구 조건이 12개가 넘어요.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같이 일하자니 못 해먹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제 대책을 내놨는데 인플레 대책하고 성장 정책을 동시에 내놨거든요. 근데 돈을 풀어서
성장을 시키고 돈을 풀어서 또 인플레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은 뭐냐면 어렵습니다. 이건 성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변수인데 지금 우리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 해가지고 조사 들어가 있는데 그 검찰 보고서에서 이 자민당 국회의원 이름이 290명 정도가 나오고 예, 맞아요. 예. 다카이치 총리 이름이 지금 한 32번이 언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예. 예. 그래서 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게 지금 더 센 게 나오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는 거 아니냐. 통일교 문제도 걸려 있다.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일 갈등도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다카이치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총선해가지고 안정 다수를 만들면 너가 싫든 좋든 간에 중일 간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레버리지로서 총선에서 압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지금 그 머릿속에 지금 그러면 이게 계략이 있는 거죠. 해산에서 다시 선거 치르면 압승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이 465석이 총선의 의석이거든요. 중의원 의석인데 자민당이 199석입니다. 30몇 석 부족해요. 예. 그런데 총선하면 지금 예상으로는 265석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요? 지금 예상으로. 그러면 안정다수에 가까워요. 그렇죠. 270석 정도 되면 안정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다카이 총리가 당분간 선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때 국내에서도 상당히 우려 섞인 전망에 이 사람 좀 거의 극우에 가깝다. 라고 했는데 총리 취임에는 그런 모습을 최소한 한국에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번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것은 자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말 이게 미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아베는 그걸 잘했는데 다카이치는 약간 지금 부족해요. 이 국제 감각도 부족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미일 관계도 예전치 않은데 중일 갈등이 너무 극에 달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중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 증오 수치가 극대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재임 중에는 안 풀립니다.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예전에도 코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한 번 갔다가 5년간 중국을 한 번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마저 이 지금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일본 외교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그 강박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우파도 또 자민당 내부도 다카이치 총리 자신도 한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네네. 안정적인 관리라는 게 굉장히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 실용 외교라는 뭐 민명이라면 민명하에 서로 이익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